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서울신문 1면입니다. 굳히기 대 대역전 막판 득표전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네, 이제 대선이 꼭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장 내일이 대선 투표날이다라는 거죠. 민주당은 굳히기, 국민의힘은 대역전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양쪽 모두 투표 전 마지막 주말이 어제 그제였었죠. 총력을 다해서 한 표를 호소를 했는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주말 동안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민주당 리박스쿨 댓글 내란이다. 국힘 음습한 정치공작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리박스쿨이란 이른바 극우 단체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반 이재명, 반 이준석 댓글을 조직적으로 좀 달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거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는 거 아니냐, 댓글 내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아니다, 전혀 모르는 일이다. 괜히 정치 공작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가 진실이라는 건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새 여의도 찾는 이 경부선타는 김이다. 말씀드렸죠. 오늘이 마지막에 D-1일 오늘 자정까지가 마지막으로 한 표를 호소할 수 있는 기회다. 후보들한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건데 마지막 요새 장소로 이재명 후보는 여의도, 김문수 후보는 경부선 타고 쭉 올라가서 마지막을 서울시청에서 피나레를 장식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이 대구에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누가 되든 내일이면 일단 21대 대통령이 결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출범 이틀 앞둔 새 정부 주한미군 감축 비상이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얼마 전까진 익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가 AP통신과의 이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감축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그 전엔 아니라고 하더니 익명의 관계자로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엔 누굴까요? 네, 피터 엑세스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미 국방장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실제하고 임박했을 수 있다. 동맹국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 장소에 전력을 집중하는 게 가능해진다. 필요하다면 동맹국한테 미국의 힘을 휘두르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아니냐. 주한미군 감축 혹은 역할 조정을 내비쳤다라는 건데 이거 당장 들어오는 새 정부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국방비 얘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토 국방비는 GDP의 5%다라는 거. 뭔가 좀 더 이 재정적으로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더불어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5월 대미 수출 자동차 마이너스 32%, 철강도 마이너스 21%였다라는 거죠. 네. 5월 들어서 지금 대미 수출이 자동차는 32%나 떨어지고 철강도 21%나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네.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을 당장 이틀 뒤 새 정부가 이 타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만큼 이번에 한 표 소중하고 또 무거운 한 표다. 고심고심 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 모습입니다. 먼저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길 보면 지금 이제 지하철 아닌데 하얀 가루도 뿌려져 있고요. 이 천장은 다 까맣게 그을렸죠. 이게 뭐냐? 평온했던 지난 토요일 아침 8시 43분에 지하철 5호선 이 지금 객차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방화였었는데 지금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불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열차 안에서 불이 나면 선뜻 드는 생각, 대구 지하철 참사가 먼저 생각이 나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20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2003년에 대구 지하철 참사 때는 지하철 안이 이랬었다는 거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방화였었는데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두 장의 사진을 좀 같이 보시면 이게 진짜 방화가 있었던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달랐다라는 겁니다. 왜? 대구 참사를 기점으로 지금 이 지하철 안에 있는 쓰는 이 재료들, 이런 소재들을 다 불에 타지 않는 소재들로 바꿔서 방화였지만 불이 번지지 않았다. 또 하나, 지금 기관사도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대처를 했고요. 시민들이 소화기 들고 직접 불을 끄고 수동으로 문 열고 탈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뛰어난 시민의식 덕분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도 그래서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22년 전 대구 참사가 단순히 슬퍼만 할 게 아니라 참사를 기점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를 신경 쓴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좀 느끼게 됩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 조작 의혹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극우단체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대선 막판 파문이다라는 거죠. 대선을 정말 코앞에 두고 이틀, 3일 앞두고 갑자기 댓글 조작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에 의해서 한 매체의 보도가 좀 시작이었었는데 그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같이 볼까요? 이런 거죠. 댓글 조작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겁니다. 보면 단톡방이 있고 단톡방에서 어떤 내용이 지금 지시가 내려오느냐. 언론사 유튜브 댓글창에 이런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세요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면 뭐 윤석열 탈당, 김문수의 힘 모아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내용이 독재민주당 공산국가 행위고 청렴정치 김문수가 희망이다. 그리고 진품 후보는 김문수고 거품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런 내용들을 긁어서 좀 붙여넣기 해달라라는 내용이 이 지시로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댓글의 내용들을 보면 김문수 후보를 계속 좀 띄우는 이런 내용들이네. 그럼 김문수 후보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운영단체 리박스쿨이 김문수 후보 또 국민의힘과 한몸이라는 정황이 고구마 줄기 올라오듯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손 대표가 이끄는 장학회가 총선 대비 정치교실을 운영했고 그중 한 강의의 강사가 김문수 후보였다고 합니다. 2020년 총선 당시에는 리박스쿨이 주관하는 선거사무원 모집 교육이 있었는데 김문수 TV가 협력사로 긴밀하게 참여한 인연도 확인됐습니다. 밝혀진 인연이 이 정도입니다. 네, 지금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 얘기인 거죠. 민주, 리박스쿨 댓글은 내란 사건이다. 국힘 배후가 의심된다라고 맹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주진 위원님, 이거 국민의힘이 시킨 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전혀 무관하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에게 비판적이거나 반대하는 세력과 단체를 전부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요. 내란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쉽게 성립되는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정말 댓글 부대가 운용이 됐다라고 가정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국헌 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그 자체가 의문스럽고요.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댓글 조작이라는 말도 쓰기에는 지금 이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드루킹처럼 뭐 매크로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인위적으로 댓글을 조작한다든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도용해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모집하고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그렇게 댓글을 단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지금 뭐 늘봄 교사라든지 네. 아니면 금전적 급여라든지 이러한 대가성 관계는 여전히 성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네. 현재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는 이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막판에 검증을 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런 내란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 댓글 부대 운용 의혹을 키우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 마타도어이자 네거티브다. 선거의 막판, 선거판을 아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대가성도 밝혀진 바가 전혀 없는 거고 때문에 자발적으로 했는데 이걸 밝힐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좀 악용해서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그렇지 않죠.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으러 갔던, 그러니까 늘봄 교실에 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교육을 받으러 갔던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이 댓글, 소위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하게 되면 그러면 이 늘봄 학교의 자격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 대표가 지금 그 자발적인 댓글을 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아이디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분명히 댓글을 달 수 있어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만들어진 댓글 아이디를 수십 개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댓글을 단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법 사항이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내용이 확인이 되었고 네. 물론 이제 보도가 정말 그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상황인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지금 댓글을 조작하려고 했던 또 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시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봄 학교의 자격증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늘봄 학교가 뭐냐? 이게 초등학생들의 돌봄 학교 같은 거예요. 방과후 돌봄 학교. 여기에 강사를 파견하는데 이 강사 중에는 전광훈 목사의 그 며느리까지도 강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그 아이들에게 극우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고 김문수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에 보면 이 늘봄 학교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까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 또 이 리박스쿨의 대표 또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 이런 과정들로 사실 극우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지금 드러나는 정황들을 봤을 때 이게 간단한 사안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봤을 때 전반적인 보수 전체 여건이 다 좀 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추측이 된다. 중요한 사안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거나 여기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손을 딱 긋고 있죠. 김문수 후보 얘기 들어보고 올까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댓글도 누가 다는지도 모르는데 그 리박스쿨이 댓글을 다는지 알게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리박스쿨에 누구를 안다 모른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댓글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리박스쿨은 2020년 자신들의 유튜브에 활동 보고를 게재합니다. 해당 영상은 리박스쿨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 4명을 배출한 것을 주요 성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영상에 기독자유통일당 점퍼를 입은 김문수 후보가 등장합니다. 리박스쿨과 관련이 없다는 분이 어떻게 리박스쿨의 홍보 영상에 등장한다는 말씀입니까? 리박스쿨 문제는 그냥 있는 게 터진 겁니다. 그 실체가 없다고 국민의힘이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칭찬하고 이재명 후보 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정치적 공격을 가했는데 그 이익은 고스란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정당이 취했죠. 저는 그게 국민의힘이 실질적 배후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지금 현재 리박스쿨이라는 이 단체의 홍보 영상에도 김문수 후보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다른 이 여러 이 행사에도 나왔던 게 밝혀지고 있는데 진짜 모르는 사이입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윤주진 위원님. 이게 보수 정치 진영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요, 서로 다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한 다리 두 다리 건너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단순히 영상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한 것과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내란 음모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국민의힘이나 혹은 윤석열 정부가 조직적으로 돈을 투입하고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이런 극우 단체를 양성하고 거기서 댓글 공작을 하도록 지시하고 주도했다라는 이 두 개는 완전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이석기의 내란 사건으로 인해서 해체된 통합진보당에 네. 후신이 있습니다. 네. 그 후신에 원래는 김재현 전 의원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이익은 누가 얻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얻었습니다. 네. 표를 조금이라도 분산되는 것이 없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와 이석기는 서로 연결돼 있는 겁니까? 한 통속입니까? 지금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자, 이 댓글 부대가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잘못했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처벌받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한 나라의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심한 것이죠. 그럼 과거의 드루킹은요, 거의 국가 전복이에요.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 리박스쿨 비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선거 막판에 와서 국민의힘 전체를 댓글 공작 부대처럼 만들기 위한 프레임으로 쓰느냐. 이것이 아주 불순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내란이라고 한다면 물론 잘못된 건 맞고 하지만 국민의힘과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명확하게 볼 수도 없는데 이걸 내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드루킹은 국가 전복 사건이냐 뭐 이런 말을 지금 했거든요. 일단 완전히 부인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댓글 조작을 시도했던 단체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 댓글 조작을 시도했던 이 리박스쿨이라는 곳과 지금 국민의힘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란 행위라는 비유를 한 것은 뭐냐 하면 네. 선거 시기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 이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구성하고 있는 이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라는 측면에서 네. 내란과 같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행위 자체가 소위 우리가 이 형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내란 행위다,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이런 시도가 우리 국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이고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이 부분에 국민의힘이 관련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섭게 매섭게 묻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아니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잘못됐지만 우리와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비판하고 내란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연결고리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의심이 가는 상황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양쪽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내일이 선거인데 D-1일 어제, 그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더불어서 국민의힘에선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커피 이탄 아니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난 대선에서 어땠습니까? 선거 3일을 앞두고 김만배 신학님의 대장동 커피 대선 공작이 있었고 수사받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4일을 남겨두고 그와 똑같은 유튜브 매체에서 이것을 터뜨리고 이재명 후보가 바로 받아서 좌표를 찍고 유세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또 특정 유튜브나 매체에서 이것을 확산시키는 대장동 커피
시즌2 음습한 민주당의 대선 공작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상황실장의 얘기는 이겁니다. 대장동 커피 시즌2 아니냐? 대장동 커피가 뭐냐? 그러니까 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지금 요번에 댓글 조작 의혹을 보도한 이 해당 매체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당시 대검 중수부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를 타주면서 이 관련한 피의자 브로커한테 커피 타주면서 마시고 가라고 사건을 덮어줬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이 대선 전에 지금 시점 비슷할 때 나갔는데 결국 아닌 거라고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거는 다 공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22년도 대선을 앞두고 나온 폭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밝혀진 게 있습니까? 밝혀진 거 없죠. 그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전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이 사주를 했다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어떤 공모를 했다라는 게 부분이 밝혀진 게 없어요. 좀 전에 윤지준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국민의힘과의 연관성이 없는데 네. 마치 국민의힘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 저 상황이 딱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장할 때 당시 22년도에 신앙님 김만배 씨의 커피 발언 그 관련돼서 폭로가 같은 매체에서 있었다고 한데 그것과 민주당이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습니까? 민주당과의 관련성이 단 1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관련성이 전혀 없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거꾸로 민주당에게 그런 프레임을 지금 씌우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음습한 공작이 아니면 무엇이 음습한 공작인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이거 윤주진 위원님. 이게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대장동 커피 그것도 민주당이랑 연결고리가 전혀 없지 않았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 네. 이 보도 리박스쿨에 대해서 네. 지금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 매체가 언제부터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죠? 최근이 아니죠, 사실은. 꽤 오랫동안 잠입 취재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정말 며칠 앞에 두고 이 문제를 터뜨렸어요. 자, 그런데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매체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사실은 흔히 아는 그런 매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독립 언론에 가까운 매체예요. 그런데 지금 유력 대선 후보가 직접 이 기사를 인용해서 네. 발언을 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표현을 써요. 뭐 잔당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쓰면서요. 자, 연결고리를 떠나서요. 이거는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익숙한 사실 선거 직전에 터뜨리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경찰 수사하면요. 이미 다 대선 끝나고 난 뒤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리박스쿨 극우, 댓글 조작 이런 단어들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남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하는 잘못된 선거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 나중에 본인이 정말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지금 이 문제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대선 후보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본질적인 문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너무 과도하게 사건을 키운다라는 점에선 이건 다분히 좀 공학적이다. 선거 공학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선거를 며칠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런 의혹들 사실 대선 하루 앞두고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고민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또다시 나온 윤입니다. 기사 볼까요? 윤석열, 정광훈 집회 통해 메시지, 국민의힘 선거 망치려 작심했나? 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토요일 이른바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이 집회에서 이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드디어 강화문 애국 국민들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오는 6월 3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셔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몰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하시면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자유와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미 우리 당도 아니고 이미 탈당을 하셨습니다. 제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내온 메시지 요지는 6월 3일 날 김문수 후보를 뽑아주십시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는 아니 뭐 우리 당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말을 할 게 아닌데요라고 얘기를 하죠. 더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고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을 올렸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사실 얼씬도 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상대 당 쪽이 아니라 이 같은 이 뭐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이 같은 쪽에서는 얘기가 좀 이 정도의 직접 화법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선을 일단 확실히 좀 긋는 것 같기도 하고 곤혹스러움도 묻어나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을 긋고 싶어도 여기서 긋는다고 그어지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일이죠. 네. 지난번에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영화 관람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선거 전에 정말 크나큰 부담을 줬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이런 악재를 가져오는 것은 저희 국민의힘 입장으로서는 정말로 원치 않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광경입니다.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히려 정말 참고 참아서 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씬도 하지 말아달라. 실은 속내는 훨씬 더 과격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로 사실상은 윤석열 대통령은 출당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지지층이 좀 분열할 것을 걱정해서 네. 탈당을 권고하는 형식이긴 했으나 김용태 비대위원장 밝힌 것처럼 만약에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은 출당 조치를 취할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밝혔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국민의힘의 선거는 어려워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문제는 좀 매듭이 됐다라고 판단하시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힘들겠구나. 윤 전 대통령이랑 서로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선거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마지막에 정말 재뿌리고 있어서 참 힘들겠구나.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윤 전 대통령께서는 제발 국민의힘 근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판 근처에 얼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제는 정말 겸허하게 수사받고 재판 받으셔서 나중에 훗날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 정말 한국 정치판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주진 의원님 굉장히 지금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 이 정도까지 높은 소리로 말씀하지는 않으시는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치 쪽에는 좀 얼씬거리지 말아주십사 뭐 이런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얘기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참아서 한 얘기가 이 얘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어제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국민의힘의 당론 그리고 당원 단계 보편적 가치에 부합해야 하고 헌재와 이 대법원 판결 등 국가사법부 결정은 당론을 결정하는 불가역적인 판단에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지난해 당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걸 무효화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에 썼던 거 이거 다시 무효화하겠다,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절연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저 얘기가 나오려고 했다면 물론 그 지난 12월 달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날 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 제명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반응 안 했다가 나중에 선거 중간이 되니까 그 요구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당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말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도 심리적 1호 당원을 자처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좀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뭐 이미 탈당하신 분이니까 논할 문제 아니다. 어떻게 논할 문제가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김문수 후보를 지금 적극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지지를 하고 있는데 본인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열성적인 지지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이 극우 아스팔트 우파라고 하는 정강훈 목사와 또 자유통일당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 모두가 다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나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내란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극우 세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제 와서 당론으로 탄핵 반대한 것을 철회하겠다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안을 이제 와서 너무나 생색내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하려고 한다고 보이지만 이건 오히려 절연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행동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탄핵 그렇다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바로 이 당론 무효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아니 본인을 지지하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에서 출당해서 난 몰라요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무효화한다는 거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 후보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말하는 거는 이런 거는 우리 당의 이제 대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존중돼야 될 거로 봅니다. 네, 김문수 후보 얘기는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그 얘기가 존중돼야겠죠라고 동의하는 듯한 지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윤주진 위원님, 김문수 후보도 살짝 좀 결이 달라진 것 같은 게 사실 대선 토론 때 뭐라고 얘기했었냐. 탄핵에 대해서 일단 탄핵이 헌재의 판단이 나왔고 그러니 이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긴 했었는데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얘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오케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만 승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과거의 기존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여러 구성원들 중엔 사실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안에서의 경론이 있었죠. 그런데 실은 탄핵 자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탄핵까지 가야 될 것이냐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의 어떤 문제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당원들과 지지층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절연하고 갈 수가 또 없는 것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되는 보수를 결집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통합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숙제 속에서 탄핵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소 애매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이제는 선거를 앞에 두고 어쩌면 선거를 계기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립하게 되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국민 앞에 그럴듯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좀 늦긴 했지만 가야 될 길을 좀 제대로 다시 정립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 점을 좀 봐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차곡차곡 정립을 해나간다는 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절연하고 선을 명확하게 긋는 이 작업.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냉정하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 건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고맙기는 한데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과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후보인가?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단절해야죠. 실질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극우, 네.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해야죠. 근데 또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네. 볼까요? 김문수 지지에 거듭 선 긋는 국힘 이재명은 우리야 고맙지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이제 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고마움을 표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얘기를 국민의힘 안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 아닙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에게 3가지를 요구했었죠. 첫 번째,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두 번째, 윤석열 부부와 단호하게 절연해야 된다. 네. 세 번째, 극우 세력과 선 그어야 된다.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3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당내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부분을 선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야 이제 인식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만시지탄이어도 너무나 늦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늦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만시지탄이라는 게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탄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시지탄, 때가 너무 늦어서 효과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당장 내일이 투표인데 여기저기 변수가 툭툭 지금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내일 유권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좀 됩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나왔느냐 기사같이 볼까요? 네. 박근혜 9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 방문, 김문수 지원차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나왔습니다. 그제 토요일이었었죠. 탄핵 이후 처음이었었는데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며칠 전에 그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 이제 유세하실 때 거기 많은 분들이 좀 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말씀을 이제 하셨다고 듣고서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아 내가 진작 가서 뵈야 되는데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는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무려 9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죠. 김문수 후보가 전화기를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뭉클해서 나오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나왔다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지금 풍기고 있는 건데 근데 이창근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던 지난 9년 동안 사실 선거가 많았습니다. 선거는 많았는데 뭐 예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생가 방문, 선친의 생가 방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밖으로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선거의 여왕이 이번에는 움직인다.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언제나 당이 힘들 때, 네. 당이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가장 과거에는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을 했을 때도 당시에 패배를 인정하고 충청 지역을 맡아서 대선을 도와달라 해서 충청을 열심히 다녔고 네. 2012년도에도 당에서 요구했을 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또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 감옥에 이제 투옥된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도울 수가 없었지만 그 당시에도 2020년도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통합해달라는 메시지도 내셨어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이제 부모님의 친가도 방문하고 그리고 서문시장도 방문하게 된 거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자체가 네.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사전투표가 가장 낮았던
영남 지역에 아마 본투표에 투표 동료, 보수층 결집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쭉 정치 요 인생을 봐왔을 때 항상 당이 어려울 때는 나섰던 사람이고 때문에 지금 당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나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이번 사전투표율이 저조했었던 영남 지역의 보수 결집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났어요. 뭐 장보러 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장보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선거 캠페인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진짜요? 예. 거기를 왜? 아니, 진짜 이분들이 나를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어요? 해석 아닌가요? 네. 글쎄, 뭐 어쨌든 제가 직접 안 본 거라서 잘 안 믿어지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거듭 물어보죠. 진짜요? 거길?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장 보러 가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김순민 위원님, 이재명 후보가 예측을 못했었던 사안이었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은 이재명 후보한테 위협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저 영상을 보면은 표정 관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진짜요라고 놀라는 단어인데 네. 표정은 그렇게 놀라고 있지는 않아요. 아하. 그럼 어떤 표정 관리인 거냐? 당혹스럽고 위협적이다. 그러나 그 표정을 들키고 싶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즐길 만한 일인 것이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예측했던 바예요. 나오세요. 뭐 이런 네. 느낌이라는 거죠. 예측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한테 불리한 것이냐? 전혀 아니고 그 반대라는 것인데 사실 아까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갔을 때 여러 네. 지지자들이 운집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토에서 아주 한정된 그 넓이에서 일어난 면적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 대구 지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는 거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반감 이런 것들은 그 지역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물며 그 장면이 전국적으로 비춰졌을 때 과거에 파면을 당했던 그리고 징역 20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멈칫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생각해도 자기가 나가는 것이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할 텐데 왜 굳이 나왔을까? 그게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혹스러움을 표시한 것이지 당혹스러움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예측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박 전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불리해져서 당혹스럽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나오나 안 나오나 오히려 나오면 김문수 후보한테 불리할 텐데라는 생각을 좀 저변에 깔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은 또 이창근 위원님께서는 아니다. 당이 어려울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상 나왔었고 그래서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데 완전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 뭐 표정을 이제 그렇게 읽으실 수는 있지만 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다음날 행보가 영남행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그간에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의 지지율이 자기한테 빠지는 것도 알고 있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금 세간에 달라지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달라요. 본인이 죗값도 다 치렀고 그리고 억울하지만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정말 정치와 무관하게 자연인으로 침묵하고 사셨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나오신 거고 그렇다면 중도층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거의 투어, 죗값을 치른 부분을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부분은 지난 2016년 당시의 탄핵과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이 힘들고 그리고 후보가 요청할 때 도와준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네. 사실 나라 걱정이에요. 물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시긴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라를 위해서 배신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의 죗값도 치렀고 그래서 그러한 애국심의 발로도 이번에는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가 정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판을 위협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게 맞느냐. 왜냐하면 31일 날 지난달 5월 31일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나오고 그리고 어제 6월 1일에 결국 이재명 후보 영남으로
지원 유세하러 나오지 않았느냐. 이걸 보면 전혀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의식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달 31일엔 대구 서문시장을 갔죠. 오늘은 어딜 가느냐. 유영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내일, 어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한 내일은 오늘인 거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오전 11시에 부산 범어사, 오후 2시에 울산 장생포 문화단지, 그리고 오후 5시에 진주 중앙시장을 갑니다. 잘 수행해서 다녀오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김수민 위원님 보면 대구 서문시장은 뭐 집 앞에 뭐 이재명 후보 얘기처럼 뭐 장 보러 갔어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지원 유세 어떻게 보면 광폭행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효과 없을까요? 네, 본격적인 선거에 나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역대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폭넓게 선거운동을 하는 셈입니다. 작년 총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울산 일대 정도에 국한해가지고 다닌 적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이어서 이제 PK까지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박 전 대통령이 출격을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재명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이재명 후보의 동선이 부산, 울산, 경남을 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PK 지역에서까지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목표인 것이고 막판에는 거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PK 가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PK로 가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저는 대구에서의 출격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지역에서도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거니와 그런 지역에 갔을 때는 다 이 방송이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다 보도가 되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런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보다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고 있고 이번 선거에서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지역인데 안 그래도 흔들리고 있는 지역에 방문해가지고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좋게 평가를 했고 이미 김문수 후보를 찍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평가라고 하는 흐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재평가가 어떤 거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그보다는 덜하다 수준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들은 어차피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반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을 더 자극하기 위한, 자극하는 그런 선거운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자신 있으면 최근에 평가가 그렇게 호전된다고 믿는다면 그럼 서울에서도 한번 해보시죠. 근데 저는 이런 식의 영남 지역을 도는 것이 오히려 외지에서 영남 시민들을 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도 저게 통하는구나 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오히려 지역민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거운동이라고 봅니다. 지금 김수민 위원께서는 아까부터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서울에 나와서 도시지.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선거의 여왕이 등판을 하는 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할 때 아까 얘기 중에 살짝 나왔죠. 2020년 총선 때도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메시지 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편지가 바로 이겁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라고 해서 당시 유영아, 그땐 변호사였었죠. 유영아 변호사가 직접 이 박 전 대통령의 이 메시지입니다. 라고 해서 편지를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 더민주가 163,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이었죠. 그때는 84. 그리고 미래한국 19, 그리고 더불어 시민당으로 해서 17석 등등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창근 위원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때 옥중 편지 때 사실상 영향 없었던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영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어쨌든 원내 진출하려던 그러한 세력들인데 우리 공화당이 단 한 석도 못 얻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때문에 아마 당시 미래통합당이 통합을 하면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할 거라고 했지만 사실 당시의 통합은 정치공학적인 통합이었어요. 그리고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민생회복지원금이라 그래서 긴급지원금을 전 국민한테 다 뿌린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우리 공화당의 성적을 보면은 분명히 103석이라도 당시에 비례까지 합쳐서 얻은 게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 공화당으로도 분산되고 이랬더라면 비례대표 의석이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개헌 저지선인 100석도 무너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효과는 있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나마 박 전 대통령의 이 옥중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례에서 17석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선거의 여왕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도 통할 것이냐 여부 당장 내일이면 알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인물 가봅니다.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세계 3대 투자자 중에 한 명이죠.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가 왜 나왔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얘기에 아니야라는 얘기가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는 짐 로저스 지지선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짐 로저스가 이 다른 사람한테 이 보낸 메일을 통해선 아니 난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완전히 사기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려면 지난달 29일 먼저 이런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요거부터 잠깐 들어보고 오실까요? 짐 로저스 회장이 보내온 원문, 영문 말고 국문을 지지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재명을 지지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김진향 이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직접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죠. 짐 로저스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다. 한국의 한반도의 경제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지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자신의 SNS에 짐 로저스의 지지 선언을 들었습니다. 평화의 미래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화답을 하듯 나도 지지 선언 들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보도가 나왔느냐 볼까요? 네,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선언 한 적 없다. 이건 사기다. 지지 선언문을 알지 못한다라고 완전한 사기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다라는 거죠. 이 한 언론에서 직접 이 메일로 물어봤더니 이런 답이 왔다라는 건데 현재 이 기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님,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냐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매일신문에서 보도한 완전한 사기라고 하는 그 발언의 보도는 삭제가 됐는데 네. 또 다른 언론과의 그 접촉에서 짐 로저스 씨가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다. 나는 어차피 한국에 투표권도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글쎄 완전한 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짐 로저스 씨가 이제 지지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명확해 보이고 제가 조금 추정컨대는 좀 유력한 가능성을 추정하건데 사실 이제 중간에 폴 송이라고 하는 네. 북한 소재 대학교의 교수이자 영국인 국적의 사람이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진위가 어느 정도 부풀려지거나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러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지지했다라고 네. 어떻게 몰아갔거나 혹은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네. 교신을 하는 과정에서 좀 와전이 된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향후에 이제 김진양 씨라든지 이쪽에서 다 그 저간의 사정들을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짐 로저스 측에서 지지를 부인하는 이상은 중간에 있었던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혼선의 결과로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저는 민주당에서 좀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예를 들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경우에 네. 특정인의 지지 여부도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위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지 선언을 받을 때는 캠프 관계자가 직접 접촉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말씀은 일단 뭔가 이 얘기 중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좀 있으면서 약간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요 보도는 일단 현재 삭제가 됐는데 다른 보도에서도 다시 한번 짐 로저스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 보도 같이 볼까요? 이거죠. 다시 한번 이 다른 매체에서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메일로 답신이 난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없다.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이 있는 폴 송이라는 사람이 부정확한 얘기를 퍼뜨린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부정확하게 사용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이창근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폴 송이 추측컨대 뭐 송경호 이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가 아니겠느냐라는 추정이에요. 추정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또 몇 년 전 잠시 만난 적이 있는 입니다. 그럼 몇 년 전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내 이름 그냥 마음대로 갖다 쓴 것 같은데 아니에요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진실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지지선언을 허위를 주장한 사람이 개성공단 기업 대표를 지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의 교수라고 추정되는 송경호 교수예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퀀텀 펀드를 만들어서 10년간에 4,200%라는 경이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주가지수 5천이 무리라는 걸 지금 민주당도 다 알아요. 비판도 많아요. 하지만 그거를 너무 억지로 그 비판을 막고자 연결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대한민국 주가지수를 보면은 주가지수 1,000을 돌파한 게 1989년이에요. 2,000을 돌파한 게 2007년입니다. 거의 20년 걸렸어요. 그리고 3,000을 돌파했는 게 2021년 또 14년이 걸렸어요. 네. 지금은 3,000을 무너졌어요. 어떻게 5,000을 5년 만에 가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짐 로저스가 낸 책도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 거기에 또 집착을 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 시기의 타켓은 2035년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짐 로저스라는 사람은 투자를 경이적으로 기록한 사람. 네.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를 2035년에 타켓을 맞췄고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 대표가 지낸 사람 기업이 연결돼 있고 네. 그렇다면 주가지수 5천을 어떤 형태로든 만들어겠다 하는 그러한 이면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저는 말이 좀 심할 수도 있지만 공작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건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건 아닌 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주가지수 5천이라는 대선 공약, 이 공약이 현실성이 있는 거고 단순한 장밋빛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짐 로저스를 좀 무리하게 끌어오다가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거를 단순히 뭐 해프닝, 사고라고 보기에는 아까 지금 직접 기자회견을 했었던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이 SNS에 이런 거를 올립니다. 짐 로저스 회장의 이재명 후보 지지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지문을 수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인해서 혼선이 발생을 했는데 이건 좀 유감이다. 하지만 이 짐 로저스 회장, 송경호 교수 간의 이재명 후보 지지문 만든 과정을 선거가 끝나면, 대선이 끝나면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게 김수민 위원님, 지금 얘기는 어떤 과정에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 착오가 있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짐 로저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착오가 있었다. 그럼 우리는 착오가 있어서 아니라고 했지만 기라고 받아들였다. 죄송하다. 그런 흐름이면 보통 그랬구나. 착오였구나 하는데 지지는 사실이다. 근데 당사자는 아니다. 근데 이게 이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오류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오류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김진양 의장의 해명이 조금 리스크를 키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로저스 회장 쪽에서는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을 만한 어떤 그런 증거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있다고 해도 사실은 또 그렇게 되면 로저스 회장 쪽이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네. 또 위험이 커지고 좀 관련자들이 다들 이제 굉장히 갈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우려가 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는 일단 눈을 떼기로는 중간에 혼선이 있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운을 떼고 만약에 너무 의혹이 격화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메시지 공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저스 회장 쪽에서 지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메시지를 공개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사자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런 거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사실 이게 좀 혼선이 있었다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굳이 로저스 회장의 지지를 받을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드는 거거든요. 또 로저스 회장 같은 경우는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는 있지만 네. 다른 투자의 기재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좀 리스크가 큰 투자
더 이제 뭐 가치 투자나 이쪽보다는 장기 투자나 가치 네. 투자보다는 리스크가 큰 투자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보통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미얀마라든지 북한 이런 이제 독재 국가 쪽에 굉장히 미래성을 부여하는 그런 독특한 행보를 취해왔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지 선언을 굳이 받으려고 했던 것이 조금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혼선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좀 너무 진실 공방으로 가져가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그럼 아까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창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김수민 위원님. 이게 지금 약간 무리하게 좀 끌고 온 거 아니냐. 주가지수 5천을 대선 공약으로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끌고 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주가지수라기보다는 사실 로저스 회장이 얘기한다고 무슨 주가에 잠깐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영향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진양 의장이 나선 것도 그렇고 주가보다는 대북 문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이 북한 리스크를 풀어주는 것이 남한 경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좀 대북 정책을 더 강조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북 문제는 현재로서는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고 사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에 크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행보라든지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쪽에 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이 로저스 회장의 지지에 대해서 매달리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짐 로저스 회장의 뭐 지지가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굳이 여기에 뭐 진짜다, 정말 사실 지지를 했다 이런 부분으로 나가기보다는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유권자들이 진짜 관심을 갖는 건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안이 이창근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선 선거 내일인데 뜻밖의 호재로도 작용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공방이 그것도 세계적인 투자자와 진실 공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가 지수와 연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과거에 민주당 집권 시절에 대북 투자라는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리고 대북 투자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그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적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주가 지수 부양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실제 대북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민주당이 계속 싸울수록 저희 당에서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진실 게임은 엄연한 거짓을 자꾸 맞다고 주장하는 건데 민주당이 정말 맞다면 지금 공개해야죠. 공개 못하는 게 민주당이 더 난처한 상황 아닐까요? 네. 지금 말씀은 요게 조금 더 일찍 터졌으면 우리한테는 진짜 호재였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한테 호재였다고 한다면 지금 김수민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선 이게 선거 하루 앞두고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이걸로 이제 공방이 오늘 하루만 해도 계속해서 붙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유권자들한테 크게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냐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이고 그리고 선거 막판이 되면 사실 이슈가 너무 포화 상태가 되면서 유권자들이 뉴스를 볼 때 일일이 다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도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지난 대선 때 막판에 김만배 씨 인터뷰 뉴스타파에 실린 그 인터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표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용 잘 모릅니다. 국민들이 그거 있는지도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사실 부산저축은행 보도는 파면 팔수록 오히려 윤 전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실들이 더 많이 나오는 얼마 전에도 작년에도 불리한 사실이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관련자들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고는 나중에 대선 후보 때는 본인이 원래부터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허위 사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오히려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이걸 굳이 이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선거의 막판에 어떤 판세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짚을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쪽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허위사실 공표의 범주 안에 특정인의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법적인 리스크를 좀 한편 키운 것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민주당에서도 추후에 어떻게 수습을 할지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유권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뭐 큰 이 악재로서의 이 영향이 있지는 않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D-1일이죠. 지금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과연 이거였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는 건데 이창근 의원님. 사실 김문수 후보가 주말 동안 유세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
기자들한테 골든 크로스가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지금 물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입니다. 하지만 캠프 안에서는 뭔가 이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근거가 실제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네. 마지막까지 표심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30%였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전투표율이 34%라는 얘기는 66%가 투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모두가 다 투표한다면 66%가 되는 건데 거기에서 30%가 만약에 표심을 못 정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간의 여론조사 결과 마지막까지 공표된 걸 봤을 때는 뒤집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분위기도 중도층의 분위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노의 투표로 이어질 것 같았지만 시기가 가까우면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저희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재판과 수사를 철저히 받으라고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려서 파면을 당했는데 네. 민주당도 지금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법개혁 미명하에 모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이성적 판단을 지금 옮아가고 있다. 이런 게 현장에서도 목격이 되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데 대해서 승부를 걸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그래도 조금씩 지금 이 현재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조금씩 약간 우리가 그래도 상승 추세가 올라가고 있고 뭔가 결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김수민 의원님 아니다. 이준석 후보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이준석 후보의 표가 지금 오히려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안 가고 이재명 후보 쪽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과반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김문수 후보 득표력이 네. 본격 선거운동 기간 접어들고 또 선거 막판에 가서 좀 결집이 더 있거나 소위 얘기하는 샤이 국민의힘 이쪽에 추가 결집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폭 상승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산술적으로 아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후보가 한때 좀 선전을 하면서 사실 이준석 후보가 범국민의힘 지지층 표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재명 후보를 찍을 수도 있었던 그런 유권자들의 표도 갖고 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망언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 망언 논란에 실망한 표들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표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졸지에 이재명 후보의 과반 득표로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골든크로스를 얘기를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과반까지도 좀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지금 어떤 안개 속 같은 상황인 거죠. 당장 내일 있을 투표 결과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